네, 잠시 후 제6회 선배에게 듣는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의빈께서는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회 선배에게 듣는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영복 전 장관님이시자 저희 4회 선배에게 듣는다 강연해 주신 최영복 장관님께서 정밀화학의 개척자들이라는 책을 발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잠깐 시간을 내주셔서 정밀화학의 개척자들에 대한 책을 좀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데요. 장관님 잠깐 올라오셔서 책 소개 잠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 장관님께서 잠깐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막간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키스트에 있을 때 의약품 녹용 원재 국산화를 시작을 했어요. 10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 카이스트 합치는 그 시점에 대전으로 내려가기도, 대전에서 이제 또 그거에 대한 국산화가 아니라 신문지 시작을 하는 연구를 해서 쭉 했는데, 그 분야 이름을 제가 키스트 있을 때 정밀화학이다 하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지금 많이 시중에 받아들여서 정밀화학 관련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런 일련의 그 발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앞에 이제 내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실 또 동료들이 그동안 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또 최산성 박사 와서 이제 옛날 한 얘기를 하지만 또 선배 듣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키스트가 과거에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이 경제가 여기까지 오기에 그 디딤돌 역할을 키스트가 한 거는 아무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일들이 기록이 없어요. 제가 한 일도 여기서 이제 찾아보려고 했더니 거의 사라져버리고 없고, 그래서 우선 그런 걸 좀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일 먼저 쓰신 분이 김재원 박사가 쓰셨어요. 근데 그분은 키스트 그리 오래 안 계셨지만 어쨌든 초창기에 키스트 있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한 그 계획을 한 걸 썼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했죠. 또 이경서 박사도 있고, 근데 하여튼 이분들도 써야 되겠고, 또 오늘 최 박사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써서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어쨌든 먼 훗날 이것이 사료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해서 부끄럽지만 제가 한 일들을 이렇게 쭉 거기다가 썼으니까 시간님 한번 이쪽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복 장관님의 책은 뒤쪽 편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한 부씩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선배에게 듣는다 행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박호군 연우회 회장님을 대신하여서 연우회 이사이신 금동아 전 원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금동아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모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 왔는데 보니까 그 장소가 상당히 좋네요.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지난번에 우리 제가 여기 두 번 이렇게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을 제가 듣기로는 이 박사가 다 이렇게 총대를 메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박호건 그 회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준비를 해준 우리 김학년 총무님하고 이 박사한테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 이렇게 건강한 모습 참석한 선배님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보고 무슨 역할을 하라 그러는데, 최상선 박사님은 제가 상당히 가깝게 지낸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이렇게 생각나는데, 여기 보니까 광기술 앞에 있는데 최 박사님이 어느 시점에 광주에 가 계신 적이 있어요. 광주 광기술원에.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여기서 뭐 정말 키스트에서 이 큰 일을 이렇게 하시고, 특히 우리 광섬유 쪽에 시작을 하신 분이 2000년대 초지만 광주가 그렇게 현찮았습니다. 지나가서 보면 좀 시골이었고 같이 어울리실 분이 별로 없으셨어요. 다행히 한 분은 계셨지만. 근데 그때 키스에서 연구를 하신 분이 또 연세가 들어서 광주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그걸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분원을 만들어라는 강요가 지금도 있는지 상당히 많았어요. 강릉 때문이었는지.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보직을 맡을 때 고민이, 우리 박호원 박사님 고민이 뭐였냐면, 정권 초기에 분원을 안 만들면은 괘씸죄에 걸리고, 정권 말기에 분원을 잘못 만들면 계륵을 씹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광주에 그런 일이 무지하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고민했던 일을 우리 최 박사님이 연세에 어울리지 않게 광주 광기술원에 가서 고생을 하셨던, 제가 그래도 몇 번은 찾아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가 있는 동안에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인연에도 오늘 최 박사님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최 박사님을 안으로 모실까요? 어떻게 하나요? 예. 그래서 오늘 저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야, 어떻게 옛날에 광섬유를 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게 상당히 호기심도 있어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오늘 최 박사님의 옛날 얘기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런 자리에 참석한 좋은 자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대신 오늘 박호원 회장님이 인천에 특별한 일이 참석을 못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석진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들 뵈니까 옛날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추상선 박사님 2001년도인가 광주에 내려가시기 전에 L1에 근무하시잖아요. 저 L0에 있었고, 그래서 몇 번 전 연구원 때인데, 서임연구원 때죠. 서임연구원 때인데 그때 배웠던 생각이 스쳐가는데, 사실 어저께 신입생 교육이 있어서 양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최영복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실 우리 키스트가
옛 영광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입 직원들한테 제가 한 얘기는 우리 선배들이 애국심과 소명감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끌어 왔는데 내가 해줄 것은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없다. 자부심, 자긍심을 심어주는 게 이제 제 임무라고 그래서 원장인 제가 신입 직원들 교육을 제가 맡고서 2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배에게 듣는다는 우리 이은표 박사님께서 기획을 하시지만 결국은 온고지신, 그죠? 옛 것을 알아야 새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좀 많이 좀 듣고 과거에는 이랬고 앞으로의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 좀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은표 박사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건 라떼는 이랬다라는 것보다 라떼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곁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후배들이 좀 배우고 뭐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키스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포항제철의 회장한테 제가 김재관 박사가 포항제철을 우리 키스트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 김재관 박사의 민원에서의 기적이라는 책을 들이밀면서 너네 우리가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소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선배님들의 그 훌륭하신 업적을 이어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선배에게 듣는다는 것이 정착이 돼서 잘 활성화되기를 지원을 힘껏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회 선배에게 듣는다 강연자는 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상삼 박사님이십니다. 강연자이신 최상삼 박사님과 사회를 맡으신 이은표 박사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최상삼 박사님께서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의학 박사를 받으셨고 키스트의 유치과학자로 입사하신 후 응용물리 전자연구부장, 기술자문단장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기획관리단장으로 재직하셨고 금성전선 주식회사 기술고문과 초대 한국과학기술원 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 외에 상공부 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산업자원부 기술개발평가단 위원 등과 함께 제1회 강전자공학 학술회의 위원장, 한국광학회 광학회 회장님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강연은 사회자인 이은표 박사님과 강연자이신 최상상 박사님과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연할 때 여러 선배님들이 계신데 우리 아까 윤석진 박사님이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말씀을 아주 도전적으로 하셨는데 라떼는 이랬는데 어땠냐 요 포인트를 갖고 제가 어떤 포인트를 했냐면은 그 옛날에 선배들이 잘 하셨는데 그럼 과연 그 잘하신 그 흔적이 과연 발전적으로 지금도 확대 발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상배 박사님을 옆에서 뵈면서 최상선 박사님을 이어받아서 이상배 박사님이 그 광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있는 게 떠올라서 특별히 최상선 박사님한테 그 포인트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유심히 관심을 갖고 들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최상선 박사님이 이제 처음에 어디서 공부를 하셨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좀 목욕했죠. 제 인생에 처음 시작한 데가 키스트라서
지금 후문에서 들어오면서도 참 감개무량합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선배 후배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자격지심도 좀 있고 그럴 때는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 키스트 와서 무슨 일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참 여러분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으니까 좀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마음이 더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선배 역할을 다 했는 건지 또 제대로 키스트의 연구 생활을 했는 건지 이원파 박사한테 부탁을 받고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선배님들은 키스트의 초창기에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정책이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참 행운이라서 그 선배들이 다 한 자리에다가 연구실에 왔기 때문에 저는 정책이든지 뭐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도 없고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쓴 것도 키스트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또 기국을 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서 한 그 원인을 또 그 기회를 한번 여러분께 우선 말씀드리고 뭐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부터 또 어떻게 시작했다는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례지만 제가 최상선 박사님 미리 만나 뵙고 말씀을 하셨는데 2시간 이상을 하셔도 끝나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2시간을 다 이렇게 시간을 들으실 기회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죄송스럽지만 중간중간에 핵심되는 부분만 끊고 질문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최상선 박사님이 그 연세가 지금 몇 년도생이시죠? 1940년. 그러면 이제 그 미국 가서 공부를 하셨나요? 예, 미국에서 가실 때 동기가 어떻게 되신 건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뭐 개인적인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녔습니다. 근데 국민학교는 서울에서 다녀서 6.25 때 피난을 대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서울에서 의자를 좀 땡기었어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6.25를 만나서 막 다 뿌리치고 그래도 옛날 고향인 아버지가 대구로 가셔서 제가 피난학생으로 이제 대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 자라기는 어릴 때 자랄 때는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좀 중고등학교 때 다 그랬습니다만은 피난 생활에서 좀 어려워서 대학 가기가 조금 어려운 사정이 돼서 막 군대를 갔다 와서 오히려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지만은 서울에 있는 지방이나 한국에서는 등록금 면제라는 장학금이 참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연히도 미국에 있는 대학에는 대학생들한테 외국 학생한테 등록금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소개받아서 그래서 서울로 와서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미국에 바로 대학을 가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바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이 광학 관련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되게 이제 한국에는 하나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게 됐는지. 제가 그 학위 받고 난 뒤에 그 광전자 에너지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실에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만은 그때 정원 박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우리 대선배입니다. 그분이 키스트에 오셔가지고 있는데 키스트에서 와서 뭐를 해볼 수 있게 하겠느냐 이런 조언을 하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정원 박사님을 알아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 한마디가 좀 30대 초반에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때 미국에 취직할 것도 많이 있었을 거고 한국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으셨을 텐데 그 뭐 결심하게 된 게 그 정 박사님 그걸 갖고. 네, 그런데 그래서
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있는 지도교수하고 잠깐 인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그러니까 미국에 취직하려면 지도교수 추천도 받고 또 뭐 렌지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웠지는 않았습니다. 60년대 말 70년에는. 그런데 우리 지도교수분이 그 프로페서 넬슨이라고 있는 분인데 한국 사정을 제가 설명을 하고 가면 여기 있는 장비 같은 이런 장비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가서 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의 이야기가 본래 빈대 집 짓기가 더 쉽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지금도 그분한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내 항상 기억에 남는 그 정원 박신남하고 우리 지도 교수 그 이야기가 보통 그때 오하이오 스테이트 졸업생들은 거의 학교든지 미국 학생들은 다 대학 기업체 연구소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한국 사람들은 대학 교수로 많이 갔고 그랬는데 막 고민하다가 정원 박사님 추천하고 그래서 키스도 오면은 연구할 기회는 있는데 뭐를 연구하냐 하는 거는 본인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키스로 왔습니다. 한국 와보니까 뭐 연구할 환경이 되셨나요? 제가 왔을 때는 물리 관련 특히 그때는 공과대학 공과 기술을 위주로 해서 한국의 산업을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 많이 있지 물리 계통에 대해서는 참 어렵다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물리를 공부해서 이 지금 한국에 오면은 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저도 귀국을 해서 74년에 귀국해서 일은 75년부터 했습니다만은 좀 담담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 한국의 금성사든지 삼성전자든지 제일 주가 되는 게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 만들고 뭐 그럴 시대였습니다. 대부분 다 기술 도입이든지 모방 기술이었습니다, 외국에. 그런데 제가 물리 쪽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하고 달리 이 전자 기술하고 관련되는 물리 분야가 제일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전자 기술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뭐 다행히 좋은 결과가 와서 좀 광기술을 하는 걸 일을 했습니다만 참 한 2년을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싶은 것보다는 내가 뭐를 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키스트 지금 연구실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키스트의 중요한 점은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키스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느냐보다도 뭘 키스트 할 수 있겠다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외부 사람들한테 좀 믿음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내 연구실에 그때 오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작 레이저 몇 개 하고 레이저, 가스 레이저 만드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 물리, 광학 이런 기술 가지고 산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에는 광학 기술 중에 레이저 관련 기술. 그전에는 국내에서는 광학이라면은 기하광학, 다시 말하면 렌즈, 프리즘 뭐 이런 계통만 있었지 대학에도 레이저 또는 광기술에 대한 그런 강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먼저 만나 뵙고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좀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도청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다고 이제 박사님은 그냥 여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되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그런 그 한 단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계기를 한번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가스 레이저가 초기에 레이저입니다. 처음 만들 때 레이저가 60년대 초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지금은 레이저에 굉장히 발전만 아직도 레이저라 하는 데 대해서는 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개발도 많이 하는데 제가 왔을 때는
내가 키스트 연구실에서 다른 사회,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걸 해서 주로 레이저든지 새로운 광기술에 대해서 세미나를 많이 또 초청도 많이 받았고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주로 그때 제일 많은 쪽이 의과대학 1호에 레이저를 쓰기 시작할 때라서 레이저가 뭔지에 대해서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조금씩 알려지니까 87년인가 그때 뉴욕타임즈에 청와대 도청 사건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제가 사실 이건 오피셜한 건 아닌데 여담으로 말씀드렸던 이야기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그 회의실을 레이저로 도청을 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레이저라 하는 게 뭐냐, 누가 그걸 아느냐. 그때만 해도 그래도 키스트에 레이저 연구하는 팀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나이도 30대 중반이고 한데 청와대도 한번 저 우연만 불려갔습니다. 좀 그때는 좀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일이 없는 저라서 좀 위축도 되고 그래서 그 원리를 가능하냐, 레이저가 이 시내에서 또 다른 위치에서 청와대 회담하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 이제 위치를 살펴보고 이제 나왔죠. 그때. 그다음 그 다음날 중앙정보부에서 또 호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때는 긴장이 됐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데 한 번도 댕겨본 일이 없고 권력기관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70년대 중반쯤이면 아주 중앙정부가 좀 살벌할 때 아닌가요? 살벌할 때인데 그래서 지금 이건 잠깐 이야기 드리면은 중앙정보부에서 자기들도 모르니까 제2국인가 3국인가 한데 청와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원리를 보고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그래도 키스트 레이저 광연구시 가면 좀 설명을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샘플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보고. 그러니까 이거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보부에서 제가 가가는 게 아니고 중앙정보에서 가서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그 설명하기 좋은 샘플을 저한테 부탁을 해서 아이고 전 연구실에서 그런 샘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제 좀 그런 분위기지만은 좀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만은 아마 청계천에 있는 전자회사를 소개해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기계를 그거 간단합니다. 원리는.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그때 힐륨 리온 빨간 레이저를 가지고 도청하는 거를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한번 보여줬습니다. 딴 게 아니고 간단하게 이 행정동하고 영구동에서 레이저 빨간빛 레이저입니다. 그거는 그 레이저를 행정동 지금 생각하는 인사관지 행정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리창에 반사시켜서 다시 돌아오는 빛을 저 L2에서 그 시그널을 받아서 트랜지스터 라디오에다 정폭을 시키면 그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 사람을 앉혀놓고 그걸 설명하는데 내가 말로 아무리 해도 그 레이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거기 힘들어서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연구비는 못 받으셨어요? 그때는 그게 아니고 그냥 중앙정보부 연구비도 올라갈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냥 그분들은 키스트에는 그래도 외국에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이거 부탁할 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제 공손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 지금 생각하는 인사관지 제일 마지막에 거기 유리창에다 레이저 반사해서 그걸 돌아오는 시그널 가지고 정폭을 하면 바로 대충 유리에서 한 1, 2m 되는 데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도청이 됩니다. 그게 보통.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중앙정보부에서 굉장히 좋아하던구만요. 그게. 저희도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아마 관료청 정부에서 키스트 광학실이 좀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 지나서는 국방부에서 육군본부에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레이저가 있으면은 도청만 할 게 아니라 이 조전하든지 또는 이 연습 사격하는데 그 사용을 하면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냐. 그래서 또 그러더만 그때 김정필 총리인데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총리실을 통해서 경비를 줄 테니까 그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때 이제 비로소 연구비를 받으신 건가요? 그때 처음으로.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때 내 기억에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그때 같아요. 4천만 원이면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그때 제가 오니까 키스트에서 기본 연구비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천만 원을 받으니까 제가 우리 연구실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각지에 있는 육군본부에 가서 그 레이저 총 그만 아주 뭐 허술하게 만든 총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신호만 주면 그 시그널이 그 표적에 가서 활 쏘듯이 가서 표적하고 그런 샘플을 만들어서 훈련소에다가 한번 기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샘플을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업체에서 만들어서 훈련소에다가 아마 다 얼마 동안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다 레이저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키스 다닐 때는 그 광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옵티컬 파이버 쪽에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하신 거는 레이저 쪽인데 이 광기술하고 이렇게 어떻게 연결해서 넘어가셨나요? 글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제일 렌즈든지 뭐 계약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는 기업체가 도와줄 수 있는 적어도 키스트 연구실에서 외국에서 공부까지 해서 와서 렌즈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전자 다음에 이게 빛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 레이저 시그널을 이용하면 어디다가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60년대 후반 쪽 와서 그 통신에 대해서 레이저가 좀 시작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가스 레이저가 아니면 고체 레이저, 파워 레이저가 돼서 굉장히 큰 부품입니다. 그런데 70년대 좀 들어와서 다이오드 레이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ED, 요즘 같으면 LED고 그때는 LED 레이저거든요. 그러면 아주 조그만 레이저 칩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 시그널을 가지고 통신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가능성이 있는데 산업도 크고 그래서 이 레이저 그러니까 다이오드 레이저 빔을 어떻게 하면 어떤 장소에 보내든지 센서로 사용하든지 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안 될까 싶어서 레이저 연구 중에 이제 학회를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미국에서 이런 과학기술 직접적인 응용 기술은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연구실에서 과학 전자 에너지를 분석을 해서 고체 표면의 에너지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 그런데 사실 한국에 보니 전자기술인데 이 전자기술에다가 어떤 레이저 과학 기술을 접목시키면은 한국의 전자기술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전자 관련 회사들이 흥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내가 연구원의 연구실에 합격하고 산업기술하고 합치려 그러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가 그때 장관님하고 여러분 선배님들 다 계시는데 뭐 특히 우리 최국 박사님은 제가 굉장히 그때부터 존경해서 죄송합니다. 지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연구하는 연구실은 이렇다는 이야기도 점심시간에 또 내가 하도 어리벙벙해 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타픽스를 잡는 게 분야를 잡는 게 레이저 관련되고 키스에서 할 수 있는 일. 근데 그때는 정부 시책 신문에 보면 전부 국산화 산업 기술입니다. 그래서 피직스를 해서 와서 국산화 산업에 내가 기술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래도 새로 나온 과학 기술이니까 뭐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키스트 이 소장단이죠. 지금 원장단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기초연구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미국에 학회는 안 빠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학회 갈 때 출장비가 얼마 정도 되셨나요?
그때 한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1,000만 원 300만 원. 연구비 받아갖고 300만 원 갔다 그러니까 오면은 이제 이거 한번 갔다 오면은 다른 거는 하려고 하면 재료비도 모지르고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기 힘들었는데 원장단에 가서 1,000만 원 가지고 300만 원 학회 가야 되겠다. 그러기가 좀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원장님도 계시지만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때 몇 명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키스에 와서 이 뭐를 해야지 국산화 사업이든지 우리 키스 연구실에 맞는 분야를 찾아야 되겠는데 내 혼자 여기 앉아서 논문 잡지를 보고는 도저히 불량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간 게 미국 레이저 앤 옵틱스 컨퍼런스. 그게 학회 기술 발표도 있고 전시회 발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그래 많은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저 회사는 뭐하고 어떻게 발전이 되고 뭐가 시작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학회를 몇 년은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 가니까 컨퍼런스에 한 몇천 명이 모이는데 세계 사람. 한국사 원 사람은 물론 저밖에 없고 미국에도 한국 학생들이 유학 와서 그런 분야 하는 사람이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만날 누가 밥 먹을 때도 혼자 먹게 되고 막 그런 좀 속에는 어려운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분야에서 보니까 이 광 레이저 기술을 통신에 이용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가 아이디어 나오는 단계인가요? 이미 이게 상용화된 단계가 아니고 나오는 시작하는 단계죠. 사실은 이 레이저 파이버가 나오기 전에는 통신에 우리 전자통신에인데 이 전화기라든지 보면 제일 처음에는 나선을 사용했습니다. 나선 하면 구리선 그냥 단선.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한 100년을 썼습니다. 그게 60년대까지. 근데 통신 회선이 많아지니까 이 구리선에 진행하는 전자 신호가 자꾸 조금 1km, 2km만 가면은 그게 신호가 아주 잡음이 많이 생기고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게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 동축 케이블이라면은 나선 구리선이 있고 주위에다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구리막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관을 입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고가의 참 그런 구리 케이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디지털 60년대 이제 상상만 한 그 디지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는 저는 통신이 하기 때문에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학회를 한 2번 정도 가니까 저거는 전자 시그널만 보낼 게 아니라 광 시그널을 저렇게 디지털이 되니까 끔뻑끔뻑 하는 게 디지털이니까 그걸 보내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 저거 동축 케이블 가지고보다는 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유리에다가 빛을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되냐 그런 생각을 그게 앉았어도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근데 그게 전부 대부분은 큰 통신회사 미국 같으면은 AT&T 일본 같으면은 히타치 후루카와 스미토모 그 독일 같으면 지멘스 그 전부 큰 회사 연구실에서 뭐 돈도 많고 그냥 장비도 좋고 뭐 그런 연구원도 풍부하고 그런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키스 연구실에서 한 10명 남짓한 연구원 가지고 그게 되겠냐 한번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싶어서 기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일 먼저 뭐 우연히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 사장님이 저 시청 앞 그 건물에 계셨는데 강진구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기술 하는 게 지금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전제 산업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발전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학회에 가서 겨우 알아듣고 이해하는 그 기술을 그 사장님한테 저희보다도 한 10몇 년 위에 서울공대 출신 분인데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그때만은 다 듣고 점심을 먹고 난 뒤에 그 말씀이 우리 그건 선진국에서 할 수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빛을 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그리고 유리관에다가 통과를 시키고 이제 그게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기업체하고 접촉한 거기였습니다. 나중에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선 쪽 회사들도 좀 있었잖아요. 전선 미국이나 아까 독일이나 일본은 전선 회사들이 옵티컬에 대한 착안을 네. 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착안을 거의 안 했나 근데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캐스터 그때 저는 아직 40도 안 됐으니까 한국 사회도 좀 그래서 좀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부터 소장단 가서 인원을 했습니다. 여차여차 이런데 이런 기술이 외국에서도 지금 연구소에서 기업체 연구소 시작을 하니까 이게 좀 부담되는 일이지만은 이해는 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이거 어느 회사하고 접촉을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아까도 말했죠 도청이니 뭐 이런 소문이 나서 키스터 응용과학연구실에서 뭐 과학을 한다 이런 소문이 나서 그런지 접촉을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그쪽에서도 동 케이블인데 이 광 케이블하게 이게 자기들 기업체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전자회사 자체보다는 케이블 회사가 먼저 그걸 했어. 그래서 금성전선하고 요즘은 에덴스 전선입니다만은 금성전선하고 대한전선하고 이제 우리 키스터 원장단하고 인원을 해서 우리 키스에서는 그래도 이게 잘은 모르지만은 앞으로 케이블 회사의 참 목줄이 되는 건데 그걸 빼고 전자회사하고 하면은 이 말썽이 좀 많이 나겠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케이블 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키스트에서. 그건 제가 의견을 하셨지만은 그때 소장단에 하고 같이 책임은 글로 넘긴 거죠, 제가. 소장단이 많은 도움을 주신 거네요. 네, 소장단이. 리스크를 갖다가 그냥. 뭐 그런 원망이 들어도 그때 그게 소문이 자꾸 나니까 삼성 대우가는 케이블은 없었지만은 전자회사로서 시작을 하고 통신이 사업이 좋다 하는 걸 이제 빡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접촉이 좀 많이 오고 또 저는 삼성에 먼저 접촉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케이블 회사는 그게 없으면은 그 사람들의 지금 사업의 반 이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협조적으로 그 전선회사가 저를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제게 이제 산업이 발전되면 코닥 필름도 그렇지만 뭐가 디지털 나왔을 때 코닥 필름이 디지털이 나오면 자기네 필름 회사가 다 죽으니까 일부러 자기가 처음 했어도 이런 그 디지털을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상당히 어떤 우호적으로 나왔네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케이블 회사 제가 케이블 회사를 공장에 가봤습니다. 구미에도 있고 안양에도 그때 있었는데 그 전문 용어로는 지통선 그 케이블을 간데 구리에다가 종이를 말아서 전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주로 케이블 회사가 제품이 제일 많았고 매출의 대부분의 통신 케이블에서 이익이 제일 많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여담이지만은 그 원장단하고 인원을 할 때 이 금성전선의 경제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회사 중에 금성전선이 3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많이 생각해서 다른 회사들이 제약회사도 있고 화학회사도 있는데 어째 여기서 이렇게 많은 잡냐 그러니까 이거가 인력도 적게 들고 재료락 하는 건 구리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종이로 해가지고 기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저보고 위로 비슷하게 안 그러면 용기를 주기 위해서 광섬유 개발하는데 예산에 걱정 말고 키스터 연구실에 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써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일종의 백지수표를 주신 예. 거네요. 그럼 거기다 얼마나 쓰셨어요? 그때 다 우리 연구원
저 한덕선 박사가 다 했습니다만 우리 기술 능력으로는 아무리 많이 써도 3억을 못 쓰겠습니다. 그 3억 한에 달러로 이렇게 하시지. 아니요, 3억 원. 그게 문제는 비싼 광섬유 제조 기술을 우리가 했는데 이게 상용화 됐으면은 그런 장비, 측정 장비 이런 게 다 우리가 사가 오면은 예산을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처음 어디 가도 미국이나 일본 가도 자기 연구소에서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상용 기계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오실로스콥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 그러니까 아무리 생활을 해도 참 인건비하고 다 합쳐도 그때 인건비 키스트 인건비가 뭐 오버헤드가 좀 컸습니다만 다 합쳐도 우리 10명쯤 되는 연구팀이 이 3억 가지고는 뭐 밖에 못 쓰겠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백지수표 그래봐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 2, 30억 안 되겠습니까만은 그때는 그래도 뭐 예산 걱정 없이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박사님 연구실에서 A부터 Z까지 다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케이블을 만들어서 뽑는 것까지 다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케이블은 케이블 공장에서 케이블로 하는 거는 케이블 공장 자기들이 몇십 년을 했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입니다. 그게는.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광섬유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용광학연구실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광학을 했지 재료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학팀하고 재료과학부에 있던 재료팀 그 한덕선 박사 오셨네. 저 우리 유리 재료 그 문제는 재료팀이 다 했는데 우리가 합쳐서 그래서 이 광기술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재료, 유리 재료입니다. 그게 반은 광학 설계, 그리고 이제 전자는 이 장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이야기, 세부 이야기는 그때 한 20명 되는 연구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20명이 한 팀으로서 이렇게 그 운영을 해갈 수 있었네요. 그렇죠. 뭐, 유리를 뽑고 측정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고 광학 이러니까 한 팀으로 그냥 그래서 그때 원장 지금 그때 소장단에서 좀 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L1 저쪽 뒤에 참 그때만 해도 연구실 스페이스 가지고 갈등이 많았는데 저는 좀 풍부하게 그 장비를 거기다 설치고 이거를 딴 데서 해봤으면 괜찮겠는데 전부 이 드로잉하고 그 유리를 0.1mm 유리로 석영 유리를 뽑아야 되니까 뽑아서 뽑으면서 표면에 코팅을 해야 되고 안 부러지도록 해야 되고 그런 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어디가 부탁할 데도 없고 해서 그래서 연구실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그거 전부 다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그 전에 알던 게 아닌데 여기 와서 해가면서 서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서 광섬유를 해본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와서 그 연구팀하고 같이 앉아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도 되고 또 뭐 누가 실자이다 뭐 책임 이게 아니고 뭐 저도 아는 게 있어야지 대장 노릇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앞장을 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최상산 박사가 광기술을 한 게 아니고 이 광기술 팀이 키스터 연구팀이 그거를 한국에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돈 박사님이 연구 제목에 보면은 연구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이번에 뽑았는데 사실상 그때 윤석준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키스트 연구실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몇 년도쯤 됐어요. 그 전두환 키스트가 한번 이제 그 키스트였다가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오면서 이게 넘어가는 시대가 좀 있었잖아요. 그때 대개 연구실이 한번 굴곡을 걷는데. 네,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키스트는 박정희 정권 때 만들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이고 관리들이고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없으면 저 키스트가 굉장히 참 뭐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지만 특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책임 연구원들이 서해 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월급이 뭐 특혜 받았는 게 미국에서 올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뒤에 관서 같은 아파트는 그냥 빌려 있었고,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전두환 정권이 오니까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사실은. 제 자신이.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 전에 바로 이제 광섬유에 대해서 전선회사하고 뭐 삼성 이런 데서 인원을 하고 왔다 갔다 할 그 무렵인데 이제 정권의 사건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사진 뒤에 있네. 이 전두환 정권 이게 이 날짜가 보면은 지금 저도 보면은 12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1년 되는 전두환 정권이 권력 잡은 1년 딱 되는 걸로 했는데 그 청와대 그때 뭐 개인적으로 보면 육사 나온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육사 우리 동기 중에 그 이제 비서관 그걸로 들어갔는 여기 그 전에는 우리가 키스토드 세미나도 같이 하고 육사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육사 비서관으로 가서 그런지 이 키스트 와서 이 광섬유 연구 상태를 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아마 키스트 방문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대개 키스트에 오신 분이 1세대에서 처음에 외국의 기술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국산화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 박사님들이 은퇴하거나 그러면 그 연구실이 거의 문을 닫게 되는데 제가 유심히 좀 보면은 우리 이상배 박사님 계시지만 그 연구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새로운 적용 분야가 계속 이렇게 확대돼 가더라고요. 그게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또 우리 연구팀이 그렇게 계획한 게 보다는 처음에 선택할 때 새로운 분야를 연구 분야를 뭐를 선택해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또 이 어려운 점이 장기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돼야 되고 또 단기간에 기업체 지원도 돼야 되니까 그건 우리 정책 시적이 이제 국산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왜 욕심이 미국에 공부할 때 그 동료들은 학회 논문도 발표하고 뭐 학회 가서 참 자랑도 하고 뽐도 쳤는데 아무리 그 한국에 돌아와서 그냥 너무 어디 조그만 장치 이런 거 만들고 앉았고 그러면은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좀 서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안 될까 하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 기구할 때도 그 생각이 제일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왕 왔으니까 이 새로운 데 도전을 하면은 어렵지만은 오래 가고 또 새로운 걸 하면은 새로운 논문이 많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분야가 되다 보니까 광섬유가 시작한 지가 거의 1년쯤 되니까 일반 통신 케이블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됐습니다. 문제는 통신 파이버만 하다 보면은 연구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이제 완성품이 다 돼서 칼라 TV 같이 그냥 공장에서 막 나오면은 이 광섬유 케이블이 그냥 공장에서 막 나오면은 더 이상 광섬유 하던 사람들한테 연구비를 줄 명목도 없고 받을 명목도 없습니다. 그렇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전자공업도 전자기술이 발전할 때 처음에는 전화선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꾸 지나서 전자회로 그리고 뭐 라디오도 나오고 뭐 텔레비전도 나오고 전자회로 정폭하는 그런 기술이 되니까 이 광섬유라 하는 거는 광기술 가장 이 매출이 큰 그런 광섬유 케이블이 되지만은 그 광섬유 개발함에 따라서 이 광기 신호를 갖다가 응용하는 그런 분야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갈 것이다. 그게 저는 사실 싱글 모드 광섬유학 연구 끝나고 나면은 난 뒤에 그 다음 오는 우리 연구실의 분들이 그걸 다 했습니다. 그런 다른 분야를 많이 한 거죠. 광기술이란 하드웨어에 다른 전자기술들이 다 응용하는 거를 후배들이 다 하신 거네요. 전자기술이라 하기보다는 광기술을 옛날 전자기술이 발전하는 것 같이 이 광기술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 이제 가보자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한 100년에 갈지 모르겠죠. 지금 전자기술도 전자벨 이 전화기 하고 난 뒤 거의 100년이 됐는데 우리도 지금 8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내 욕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50년은 이 광신호를 처리하는 그런 분야에서 연구실에서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박사님하고 제가 먼저 이렇게 만나 뵈면서 그 노벨상 받은 분이 박사님 실험실에 왔을 때 얘기를 좀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예. 사실 이제 광섬유로 그 개발한다고 저 앨런 저쪽 제일 끝에 연구실에서 그냥 우리 연구원 아주 실험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게. 근데 그 광섬유를 만들 때는 유리봉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 단면적 유리를 정말 그런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유리봉을 만들 때 유리 석영체를 만들 때 거기에 이제 화학 물질하고 이게 산소하고 결합을 해가 SiO2 그게 성형되는데 그때 석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이게 이 빛이 통과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파이프라인을 해서 라인에 만들어야 되는지 조금 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우리 연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도 이제 광섬유 그게 맞는 게 세계적으로 학회가 일본에도 있고 이제 미국에도 있긴 한데 그 이제 세계 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실의 분들이 그 한 분이 이제 나중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이 광섬유 그 때문에. 그런데 그 팀들이 미국 AT&T, 일본 그 NTT 연구 그런 사람들이 키스에 이제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와서. 근데 제가 놀란 게 그렇게 큰 연구실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일본 또 NTT 연구실 또 AT&T 벨 연구실 가니까 사실 어마어마하고 부러운 그런 장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실은 두 모듈에다가 라인을 만드는 그거 하나에다가 우리가 만든 장비 케미칼 들어가는 장비 이런 걸 내가 그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노벨상 탔는 카우라고 하는 프로페서가 그거를 그렇게 다들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데에 있는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왜 우리 조그만 시골 참 그런 연구실에 그게 필요했겠느냐.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실은 조그만데, 그거 뭐 그게 볼 게 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거 새로 나온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장비가 많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게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이물질이 포함이 안 되도록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키스트 같은 데서 아무리 적어도 그런 게 나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고. 이제 그걸 자기들도 좀 보고, 그래서 역시 유명한 노벨상 그런 과학자들은 그런 방문을 해도 겸손한 그런 태도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공대 같으면은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아픈 환자가 뭐 10년 후에도 있고 20년 후에도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대라든가 어떤 그 물리학과나 이런 거면 타켓이 아까도 말했지만 1, 2년 후에 상용화되면 더 이상 연구비를 줄 사람도 없고 그건 끝난다는 그 갈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박사님하고 제가 처음 해봤을 때 과연 그런 PhD라는 게 뭔가 그런 얘기를 잠깐 PhD 박사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가 말씀하신 걸 제가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후배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너무 이게 정말 잡담인데 PhD는 Philosophy and Physics, Chemistry거든. Philosopher.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시대 때 그 철학자들이 다 과학자들이라고. 피타고라스 수학자라 그러지만 그 사람도 과학자고. 다 철학자인데 다 과학 그때 그리고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보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전혀 백지의 머리에서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창의적 생각을 내서 이 연구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든지 아니면은 세상 아무도 모르는 걸 처음 하든지 그런 개념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소에 일을 하면은 뭐 열에 9번은 실수를 하더라도 100에 1번은 남이 안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그게 우리가 하는 연구실 아니겠느냐. 우리가 취직할 때 보면은 제가 전공한 게 있고 예. 취직한 데가 하고 있는 게 전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럴 때 이 박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갈등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 또 이야기 저 지도교수 이야기인데 한국을 간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여기서 연구했는 게 거기 가면 장비도 없고 그럼 뭐 써볼 데도 없는데 어떡하느냐 그랬더니만 뭐든지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백지에서 집을 짓기가 더 쉽다 하듯이 그 지도교수가 자기가 당신한테 교육시킨 거는 지금 내가 하는 프로젝트는 당신은 생활비를 받고 뭐 연구 조수로 쓰고 뭐 학생들 티칭해서 어시스턴트를 주는 거지만은 당신한테 가르친 거는 연구하는 방법. 무슨 문제가 물리적으로 생겨도 그런 문제가 정면에 도달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건 분야가 같은 분야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는 방법을 당신한테 PhD로 가르쳤지 이 기술을 가르친 건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그때 그 말씀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님한테 미리 사전에 질문 드리지 않은 거 한번 돌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면 의대가 이제 새로 정원도 늘리고 의대가 정원 늘리면 그 스카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것 같은 사회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이제 뭐 이공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한국 졸업해서 다시 의대 시험을 보든가 그 어떤 사법고시를 보는 사회적으로 풍토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으신지 이건 전혀 제가 돌발 질문입니다.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제가 뭐 왜 보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 하고 이 교육 받을 때 하고 이게 우리 대학 제도하고 비슷한데 물리과를 들어갔다 또 공대 기계과를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교육을 받고 전혀 대학 교육, 전문 교육 이런 기술 교육을 받기 전에 그 한 가지만 딱 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바뀌면 굉장히 당황하고 젊은 사람들 굉장히 실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과대학을 가든지 지금 다 가서 많은 우리 내하고 시골 친구들도 이과대학 가서 후회하는 사람, 사법고시 판사가 후회하는 사람,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살았는 게 후회가 아니고 내가 이걸 했으면 더 잘했을 거다.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18살 때 결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판단을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 뭐 대답은 솔직히 말해서 어디 이쪽 일반적인 그런 교육을 연구 기술이든지 의학이든지 문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창의적으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내가 말씀드리면 다시 말하면 물리를 공부 안 했는 사람이 이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물리 연구실에서 아까 우리 얘기도 재료과학과도 왔지만은 와서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는 재료지 화학이지만은 또 옆에서 알고 있는 과학이라든지 물리가 같이 합쳐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발전하는데 훨씬 더 좋게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이과대학 의사 정원수 느리고 뭐 그런다. 그 사람이 늘어서 지금은 무슨 소아과 뭐 산부인과는 없고 무슨 과는 없고 뭐 추력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무슨 과가 나오든 기본적인 의학 교육을 받았으면은 다 졸업하고 난 뒤에 다시 그런데 도전을 해보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님하고 처음에 미리 만나서 얘기 들을 때 어떤 게 좀 인상 깊었냐면 이제 이화학연구소 이렇게 그 박사님들하고 이제 금동호 박사님 몇 분이 이렇게 해갖고 이화학방소도 방문하고 그때 그 처음에는 거기가 연구소를 옛날에 2차 대전 때 하고 했다 없었다가 다시 또 만들기 시작하고 이 독일에도 한번 방문하고 그랬을 때 그 관료들의 어떤 태도 같은 거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그 여기 관료들한테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하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관료들을 대하는 태도, 관료가 우리 연구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대하는 태도와 어떻게 좀 이게 그런 걸 비교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금도고 박사님도 계시는데 그 이화학연구소 같은 이야기 독일 통일되고 난 뒤에 훔볼트 대학인데 거기가 그 연구소에 막스 프랑크 같은 이야기인데 뭐 한 것 기억나는 거는 그 이화학연구소 그때는 그때 김원효 박사님 원장할 때인가 키스의 앞길을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화학연구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떠냐 하고 이제 한번 같이 가봤는데 뭐 다른 거는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앞으로 전망되는 그 분야를 선택하기 위해서 연구소 방향을 그런데 그때 거기에 화기창에서 난 그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과장인지 국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화연구소 그 행정 그 중에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는 대부분 보면 국가 예산이 가는 기관에는 정부에서 한 사람씩 파견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내 대학에 그 광주에 가 보니까 전남대학의 교육부에서 사무국장에 와 있고 뭐 그러던 거면 그래서 뭐 그런 걸 봐서 그분이 이야기가 자기들은 이화학연구소 예산을 우리 같으면 경제개혁원 예산처에다가 설명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어떻게 뭐 다른 이야기는 어디 할 데도 없고 이화학연구소 안에서 자기들은 정부하고 그 연결만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독일에 갔더만 독일도 똑같은 국장이 그 설명을 하더군요. 자기들은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예산을 이게 좋고 저기 좋고 뭐 많고 적고는 전혀 이야기할 검토가 못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은 정부의 예산을 자기가 맡았기 때문에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막스 프랑크 예산이든지 이화연구소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는 그런 게 아마 일본의 그 사람들의 관리들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딴 분들한테도 공통적인 질문이 박사님은 좀 특이한 게 61세 정년하셨죠? 네. 그때 정년이 갑자기 단축돼서 그랬고 정년을 마치시고 뭐 대학이라든가 뭐 딴 회사 같은 데서 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유혹이라든가 무슨 오퍼가 있으셨을 텐데 그 정년을 이렇게 키스트에서 마치신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사실 제가 키스트에서 정년을 못 마쳤죠. 몇 달 못 마쳤을 겁니다. 몇 달. 내 기억에는 그런데 그때 광주에 그 전부터 광기술연구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그 오래 전부터 광 섭려 가지고 정부 관심이 많을 때 광연구소를 만듭시다. 그런 소리를 이제 산자부 같은 데서 저희들이 거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여론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연구실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뭐 그런 데까지 내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60년대에서 광주 광산업 한다고 이제 그것도 물론 다른 분명 같은 우리 그 광기술 분야의 분들이 어디다가 하여튼 여론을 조성해서 광기술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김대중 정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데가 광주니까 광주에다가 광산업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가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키스의 영영광 연구실에 오래 있다 보니까 광기술자로 보면 낙인이 찍혔어. 그래서 가서 초대 원장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 건데 와 그다음 분들도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광기술이라 하는 게 단순히 한 기술이 아니라 파이브는 한 기술이지만은 그게 이 마지막 이건 마지막까지 다 나왔으면 저런 이건 코드를 만든 거고 저런 광섬유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센서든지 뭐 이거 예를 들면 이건 이상배 박사가 사실 내가 그 연구실에서 떠나고 난 뒤에 했는데 파이브에다가 조금 그걸 조작을 하면은 광파이브도 전자회로 같이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에다 또 스트레인, 압력에 대해서. 그래서 저런 다리에다가 광섬유 그레이팅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다 쭉 설치를 해 놓으면은 이게 흔들릴 때 얼마나 흔들리느냐 따라 그야 여기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것도 통신만 차면 사용은 안 돼도 저 전문가들한테 다리를 만들 전문가들한테는 또 우리가 굉장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광기술을 될 수 있으면 모든 분야에 우리가 필요 가치가 있도록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광학회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광학회 처음 만든 사무실이 우리 연구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우리 대선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이상수 박사님이 나보다도 한 10몇 년 선배 그분이 광학이라고 하는 걸 옛날에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회장을 하시고 여기서 회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되게 일반적으로 제가 공통 질문이니 박사님이 키스트에 몇 년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한 30년쯤 계신 건가요? 30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5년, 26년이 되는. 키스트가 박사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일생을 거의 키스트에서 보내셨는데 솔직히 불만보다는 그 당시에는 소장님들한테 내가 워낙 이제 밑에 주니어니까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마 키스에서 다 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그 후배들 연구실에 있는 분들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기 같이 와서 그 당시에 외국에서 미국에서 와서 대학으로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분야가 새롭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제 광학 분야를 열어야 되고 그 때문에 교수원이 많이 모자라겠지만은 이 하는 일에 재미가 붙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대학 교수 없어요 이야기만 대학 연구실보다 여기 연구실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전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만 오래 꾸준하게 하면은 그 연구 분야가 계속 발전합니다. 어느 역과학이라든지 이게 중단이 끝나는 분야는 없습니다. 모든 과학은 앞으로도 계속 10년, 20년, 100년까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키스에서 단절되느냐 연관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 이제 점심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 이제 플로어에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실례지만 뭐 이상배 박사님 자꾸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상배 박사님 잠깐 일어나서 중간에 예, 제가 이 포인트가 뭐였냐면 우리 선배님들이 연구실을 떠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구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했는가의 부분을 이상배 박사님이 잠깐 코멘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박사님을 이제 믿고 이제 연구실에 계속 열심히 했었는데 갑자기 떠나셔가지고 그 정년 2달 남기고 떠나셨거든요. 3월달 2001년 3월인가 그러셨는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집에 기둥이 하나 빠진 듯한 그런 이제 섭섭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연말에는 최상선 박사님 밑에서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을
해마다 그 연말에 그 해서 모여가지고 같이 회식하는 그런 걸 이제 만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최 박사님이 해온 연구들이 워낙에 그 족적이 이제 뚜렷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있는 동안 조금씩 더 이제 그 발전시키고 그래가지고 1999년도에 제 이름으로 처음 국가 지정연구실을 1회 때 그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계속 이제 최 박사님이 물려주신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장비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물론 대학이나 이런 데서 오라는 그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키스트를 떠나는 순간 그 많은 장비들을 이제 만지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연구소에서 꾸준하게 했고 지금도 제가 했던 일들을 일부 이관일 박사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스트에서 광섬유를 1977년도에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 43년 정도 되죠. 동안 계속 하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저쪽에. 네, 마이크 전달 드렸어요. 아, 아니, 저기 소라 씨가. 아니, 네, 저쪽으로 우선. 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최원준입니다. 네. 예, 제 기억에 저도 이제 키스트 입원한 지 한 30년 넘는데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엔 강광란 박사님하고 같이 잘 어울려 다니시면서 지금 강광란 박사님이 만들었던 광전자 연구실을 만들게 아마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역시 그게 파생이 돼서 NB 갖고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도 만들고 디텍터도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갖고 계셨던 생각들이 좀 옆으로 이렇게 전파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많이 후배분들을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의 일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원준 박사 하도 오랜만에 해서 그때 제가 왔을 때는 물리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연구지 하나는 광학실, 하나는 고체 물리.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다가 있고 나중에는 고체 물리 연구실이 반도체를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학남 박사가 왔는데 제가 그때 생각에는 제가 하는 광학은 이거 레이저 어플리케이션이고 레이저 시그널 전파하고 이런 계통이지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레이저라 하는 게 LED든지 이게 이 광섬유하고는 굉장히 서로 보완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생각은 혼자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강강남 박사가 불란서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은 본래 바탕이 이 고체 물리, 반도체하고 있지만은 압틱스하고 광반도체 그런 LED나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딱 그거를 키스트에서 하면 딱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운이. 그래서 그냥 지금 이야기하는 반도체보다는 메모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광하고 관련되는 반도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해서 강 박사가 연구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있어서 뭐 연구실도 같이 쉐어하고 뭐 인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도움이 됐다면 지금도 많이 못 도와준 그런 생각 좀 위안이 좀 됩니다. 그때. 네. 앞쪽에서 누가 아까 한 분만 요거만 마지막으로 하고 네. 예, 저는 한택상입니다. 최 박사님하고 이제 제가 여기
키스트에 1978년부터 일을 한 것 같은데 들어와서 최 박사님 연구실에서 같이 일을 계속했고, 최 박사님이 여기 끝나시고 광주 가실 때 광주에 그 낯선 곳에 이제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광기술은 초대 원장으로 일을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상배 박사하고 이제 저는 재료 쪽이고 저기는 이상배 박사 물리 쪽이고 같이 일을 했는데, 최 박사님이 광주 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좀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낯선 땅에 가셔가지고 말씀은 이제 뭐 노골적으로 안 하시는데 와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민 박사하고도 상의하고 해가지고 나도 광주 가야 되겠다. 가서 이제 최 박사님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광주로 제가 같이 갔습니다. 광기술은 오픈할 때 같이 가가지고 이제 가서 저는 정말 키스트를 포기하고 갔는데, 최 원장님이 3년 하시고 나서는 그냥 그만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좀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더 있어가지고 저도 좀 이끌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워낙 또 이제 힘드는 거기가 이제 좀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힘드시나 보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하시고 보내드리고 저는 그 뒤에 9년을 더 했죠. 하고 거기서 정년 퇴직을 했는데, 저는 정말 이 키스트 와가지고 최 박사님 연구실에서 시작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이제 광섬유 개발을 한 이야기도 또 세상 들으니까 더 새롭고, 제 연구 인생에 굉장히 선배로서 또 이끌어 주신 그 선생님으로 이렇게 저는 최 박사님 항상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선배에게 듣는다는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앞으로 강당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복 전 장관님이 집필하신 책이 뒤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시면서 한 분씩 받아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 괜찮아? 배경 바꿔야 되지 않아? 네, 오찬이 웰빙 식당 2층 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홀 쪽으로